네, 안녕하십니까. 공들임 한국사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근현대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가지고 계신 교재 370쪽입니다. 문제 1번 민족 독립운동기. 다시 하면은 국헌 피탈부터 해서 이제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기출 문제 내용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국권이 피탈될 때까지, 침탈될 때까지의 과정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특정 사건의 전개 과정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헤이그 특사 사건을 문제 삼아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 그랬죠. 일단 이 헤이그 특사는 뭐 때문에 나왔냐라고 하면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죠. 그러니까 을사늑약에 대한 반발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준, 이휘종, 이상설 이 세 명의 특사를 고종이 파견합니다. 근데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죠. 이준은 자결했고요. 그리고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일제는 외교권도 없는 상황에서 누구 허락을 받고 특사를 보냈느냐 해서 고종을 아웃시킵니다. 그리고 순종을 옹립을 하면서 체결했던 조약이 1907년 7월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 하면은 1907년이 정민년입니다. 그래서 정미칠조약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미칠조약에서 군대 예산, 군사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차관 정치가 행해지게 됐었습니다. 자, 여튼 기억에 나와 있는 부분은요. 1907년 7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퇴위시킴과 동시에 순종이 옹립되고 정미칠조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은 보겠습니다. 일본인 메가다를 최종 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외교 고문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했습니다. 이거는 고문 정치입니다. 제1차 한일 협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1904년 8월이 되겠죠.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고 감옥 사무를 담당하였다, 장악하였다 했습니다. 사법권 1909년 기우년의 기우각서입니다. 1909년 7월이고요. 리을의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대한제국의 관리로 임명하도했다. 방금 말씀드렸죠. 차관 정치입니다. 행정권, 인사행정권이 일본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은 니은, 기역, 리을, 디귿 요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헷갈립니다만은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가 나옵니다. 한일 의정서. 그러면 1904년 8월 한일 협정서가 체결됩니다. 국권 피탈 과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일 의정서라든가 한일 협정서가 체결되고 있었던 요 시기는 지금 현재 1904년 2월 대외적으로는요. 러일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한일 의정서, 한일 협정서 등을 통해서 국권을 피탈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러일 전쟁은 일본이 거의 우세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일 협정서를 다른 말로 제1차 한일 협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일 협정서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1905년 7월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 나옵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밀약이죠. 내용은 아시죠? 미국은 필리핀, 그다음에 일본은 한국에서의 우위권을 인정해 줬었던 밀약입니다. 미국을 끌어들였죠, 일본이. 그리고 이제 1905년 바로 다음 달입니다. 8월 제2차 영일동맹이 있습니다. 2차 영일동맹은 1차 영일동맹은 1902년이에요. 1차 군사적 동맹이고요. 러시아 남진을 막기 위한 러시아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동맹이고요. 2차 영일동맹은 정치적 동맹입니다. 영국은 인도에서의 우위권을 확보하고요. 일본은 한국에서의 우위권을 확보했었던 것이 2차 영일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을 끌어들였죠. 미국을 끌어들였고요. 또 영국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러일 전쟁 중이에요. 전쟁은 언제 끝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1905년 9월 일본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미국, 영국 등을 끌어안고요. 러시아를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1905년 9월 포스모스 조약이 체결되면서 한반도에서 완전히 러시아 세력은 발을 뺍니다. 더불어 일본이 이제 이후에 주도권을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포스모스 조약 이후에 1905년 11월 17일, 11월 17일 이 날짜는 말이죠. 외교권이 박탈된 그 날짜입니다.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 을사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이날을 우리가 지금 현재 다혈일 보면 말이죠. 달력을 보면은 순국 선열의 날이다 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권 박탈에 대해서 이제 자결을 하거나 이렇게 저항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날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 을사늑약이 제2차 한일협약이에요. 제1차 한일협약은 뭐라고 그랬죠? 한일협정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1907년 7월 달에 정미 7조약이 있습니다. 이 정미 7조약은 다른 말로 한일 신협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909년 7월 달 기후년입니다. 그래서 기후각서가 체결되죠. 사법권, 감옥 사무권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1910년 6월 경찰권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10년 8월 29일 한국 병합이 이루어집니다. 한국 병합 조약. 그래서 이제 뭘 가지고 국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국권 피탈 과정에서의 주요 그 조약 내용들의 흐름을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국권 중에서 가장 먼저 가져갔던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한일협정서에 의해서 외교 다시 재정권을 가져갑니다. 일단 이제 재정 고문 메가다 타네타로가 들어와서요. 1905년 다음에 화폐 개혁을 단행하죠. 우리나라의 조선의 화폐를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작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권 다음에 뭘 가져가냐면 을사늑약에서 외교권을 두 번째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정미 7조약에서 뭐죠? 군사권을 가져가고요. 기후각서에 의해서 사법권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경찰권, 마지막에 한국병합조약에서 뭐를? 국권을 가져가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일제강점기, 이른바 식민통치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권 피탈 과정은 일단 이런 순서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치 형태의 변청 과정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일 의정서에서 충고 정치가 행해집니다. 뭐냐면은 시정 개선에 대해서 한국, 대한제국이죠. 한국, 조선 니네는 우리 일본의 충고를 받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충고 정치 다음에 1차 한일협약, 일반 한일협정서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면은 고문 정치입니다. 고문 정치, 방금 말씀드렸죠. 고문관들이 들어왔죠. 메가다 타네타로 등의 재정 고문이라든가 이런 각 분야에 걸친 고문관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한일협약입니다. 을사늑약에 의해서 통감 정치가 행해집니다. 이때 조선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요. 초대 통감, 이또 히로부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통감에 의한 통감 정치. 그럼 정미 7조약에 의해서 차관 정치입니다. 차관 정치. 그래서 모든 인사 행정권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차관은 뭐냐면은 장관 밑에 차관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관 정치 다음에 뭐요? 조선 통감부가 조선 총독부로 바뀌면서 조선 총독부의 뭘로? 식민 정치로 넘어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좀 보시고요. 크게 동향을 보면은, 국제정세의 동향을 보면은, 포스모스 조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이 이전은 어디 대립기냐 그러면은, 로 1 대립기입니다. 그리고 포스모스 조약 이후에는 일본 주도기로 넘어간다. 그럼 여기서 러일 대립기의 시발점 어디냐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은 189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1894년 7월 러일 전쟁, 다시 청일 전쟁이 터지죠. 그리고 청일 전쟁이 1895년 4월 일본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게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은
청일 대립기. 그 이유는 뭐죠? 러일 대립기입니다. 그럼 그 러일 대립기의 종착역은 또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러시아가 발을 뺐고 이 이후에는 완전 일본 주도기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외교권 박탈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상에서 보면은 이 외교권 박탈에 대한 저항 운동이죠. 반대 운동이 다양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 미사 파견, 또 뭐 있어요? 고종이 헐버트를 미국에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던 부분,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시리아 방성대국이라고 하는 논설을 기고한 사실, 또 민종식 등은 자결을 하죠. 그렇죠? 자결로서 제안을 한다거나.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대한매일신보의 고종이 이거 내가 사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무효다. 무효선언 한다거나. 또 을사오적 그러면은 뭐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수입니다. 을사오적 암살단을 조직한다거나. 누구였죠? 나철, 오기호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다 2차 을사의병이 있죠. 최익현, 또 뭐 신돌석, 평민의병장이었었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반대 운동이 거국적으로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 헤이그 특사 계기로 해서 고종을 아웃시키고 순종을 옹립하면서 체결했던 것이 정미칠조약이다 라는 얘기였었죠.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1번은 이 내용과 같이 연관해서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한일 간의 어떤 그 뜨거운 어떤 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현재 진행형인 독도 문제입니다.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죠. 시사적인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6세기 초 신라 지증왕대의 우산국을 복속한 일의 한국당이었다. 그렇죠. 삼국사기에 나와 있죠. 신라 장군 이사부. 그래서 독도 울릉도 점령에서 이제 우리 영토로 울릉도, 우산도, 그 다음에 독도 점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산국.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울진조에는 이때 울진은 지금 현재는 경상도 울진이죠. 근데 조선시대 때 세종대 때의 울진은 강원도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울진조에 울릉도와 독도를 형제섬으로 다루었습니다. 맞습니다. 유럽인에게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철종 때 영국 군함 호네스토가 아니라 헌종대 때 프랑스의 포경선이었었던 리앙쿠르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독도라는 섬을 리앙쿠르 섬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폐 이름을 따서 이렇게 명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905년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 그러니까 죽도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없다, 무주지다 해가지고요, 시마네 현에다가 편입을 시켰습니다. 우리 앞에 차에 문제 있었죠? 기출문제.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죽도 다케시마다 해서 시마네 현에다가 편입을 시켰습니다. 불법으로 편입을 시킨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45년 광복이 되면서 바로 우리 영토로 다시 반환을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독도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인에게 독도가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철종 이전 헌종대 때입니다. 프랑스 군함 리앙쿠로에서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로에서 이루어졌다, 전해졌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내용이 시행되기 전 있었던 사실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자, 박스 안에 1조에서 이건 뭐냐면은 외교권을 지금 일본이 가져간 거죠. 일본국 정부는 동경의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외교권입니다. 뭔가요? 을사늑약 아니 을사늑약. 그러니까 문제는 1905년 11월 17일 이전의 사실을 고르라. 이전의 사실로서 맞는 것은 인내해야 되는 거죠. 자, 1번. 유생 출신 의병장을 중심으로 13도 연합부대가 결성됐다. 13도 창의군을 얘기합니다. 이건 언제 나오냐면은 3차 의병이죠. 군대 해산 이후에, 군사권이 일본 넘어간 이후에 나타나죠. 그렇죠? 1907년 이후입니다. 군대가 해산되고 새로운 군대가 하나 만들어지죠. 13도, 그게 뭐예요?
창의군이에요. 이 13도 창의군 할 때 13도는 대한제국도 행정구역입니다. 원래 조선행정구역은 시작할 때 8도였었죠. 8도가 가보개혁 때 23부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 문제. 여기서 23부가 됐던 가보개혁 때는 1차 가보개혁이었어요? 아니면 2차 가보개혁이었어요? 2차 가보개혁 때입니다. 2차 가보개혁 홍범 14제 나왔던 때란 말이에요. 이때 2차 가보개혁 때 꼭 기억을 하셔야 할 부분이 지방관에게 행정권, 군사권, 사법권 다 부여를 하죠. 근데 다 찢어놨다는 것. 사법권이 특히 분리가 됐다는 점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방제도 개편이에요. 23부로. 그 다음에 대한제국 때 23부가 13도로 다시 됩니다. 그 광무개혁대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의란 얘기는 대의를 세운다는 얘기인데요. 대의라고 하는 것은 큰 뜻을 대의라고 그러죠. 그렇죠? 대의. 그래서 13도 창의를 결성을 해서 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 해가지고 경기도 어디에서? 양주에서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도 창의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1908년에. 근데 서울 진공작전을 눈앞에 두고 이인영이가 부친상을 당해서 문경인데 경상도 문경 낙향을 해버립니다. 불효는 불충이다. 그럼 내려가 버려요. 이게 이제 유교 이념에 있어서의 어떤 넌센스입니다. 일종의. 유교 이념이란 충과 효입니다. 충이 먼저냐 효가 먼저냐 이거예요. 근데 이인영이는 효를 택한 거죠. 불효는 불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허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300여 명의 별동대들이 양주, 의정부, 지금 지명에서 본다면 경기도 양주, 그 다음에 의정부, 그 다음에 서울 어떤 회기, 그 다음에 동대문 이렇게 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동대문 밖 10리까지, 동대문 밖 30리입니다. 동대문 밖 30리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본에 의해서 제지당합니다. 30리면은 10리가 4km니까 몇 킬로냐면은 12km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동대문에서 12km쯤 된다라고 하면은 어디 하면 회기 있죠, 회기. 지하철 1호선 회기야 그 부근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회기동 쪽에서요, 지금 청량리 그다음에 동대문까지의 그 왕복 그 8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큰 도로 얘기합니다. 그 도로 지하철역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 이름이 왕산로라고 얘기를 했죠. 왕산로 할 때 왕산은 허위의 호예요, 호. 허위의 호.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이 거기 도로 이름에 일정 묻어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울릉도 가면 안정복로, 조선 숙종대 때에 일본에 건너가서 우리 땅임을 주장하고 들어왔던 그 안정복을 기리는 거죠. 수원에 가면 박지성로, 천안에 가면 무슨 뭐 이봉규로, 이런 각 지명의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어떤 그 위인들의 호라든가 이름을 따가지고 도로 이름을 명명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13도 창익을 중심으로 했던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유생 출신 의병장을 중심으로 13도 연합의병부대가 결성된 것은 일단 1907년이고요. 나중에 1908년에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서울 진공작전이 전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유죠. 유생과 전직관료, 평민, 이건 2차 의병입니다. 2차. 을사의병이죠. 이건 뭐가 먼저야? 을사늑약이 먼저야? 아니면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죠. 이거는 뒤죠. 뒤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탄발령으로 의병운동이 시작된 거죠. 이거 1차 의병입니다. 1895년이죠. 이전입니다. 네 번째, 의병부대는 간도와 연해주로 이동하여 의병기지를 건설하였다. 이거는 1909년 이후입니다. 해설에 나와 있죠.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에요. 그러니까 1908년에 서울 진공작전이 13도 창익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됐어요. 서울 진공작전 허위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됐는데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죠? 실패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1909년 일본은 이른바 남한 대토벌
토벌 작전을 전개합니다. 남한, 그러니까 남한이라면 지역에서 본다면은 이쪽이죠. 남쪽. 여기서의 한강이남 의병 토벌 작전입니다. 이때 토벌 작전이 교반적 방법이라서 교반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하로 이런 식으로 해서 토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하 좌우로. 그러니까 완전히 저인망시로 훑어버리는 거죠. 근데 남한 전체가 남한 대토벌 작전의 어떤 그 타겟이 된 건 아니고요. 일제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해서 가장 지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은 어디냐면은 전라도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909년 일제의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는 평안도 쪽이 많은 피해를 받았다. O야 X야? X예요. 기출문제 문장입니다. 평안도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전라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라도는 반외세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1894년에 통학 농민운동이 일어났었죠. 하여튼 그런 근거지로서 반외세적 기운이 또 민족적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애초부터 타겟으로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전라도 쪽이 많은 피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실패한 이후에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서울지구 작전 실패한 이후 일제 이걸로 인해서 국내에서의 의병 활동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해외로 이동을 해 갑니다. 그래서 해외는 주로 어디예요? 만주, 연해주 이쪽이 되겠죠. 이거는 이후가 되겠죠. 따라서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이전의 사실은 3번이죠. 1차 을미의병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협약 이후에 일어난 일로 옳지 않는 것은 박스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1907년에 정리 7조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눈치채시죠? 여기 이제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이랬습니다. 봅시다.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두 번째 한번 봐봐요.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한국 고등관리 임명은 통감의 동의로서 행할 거였습니다. 지금 뭐예요? 인사권이 넘어간 겁니다. 일제. 그렇죠? 그리고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인사권. 정리 7조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후입니다. 1907년 7월 이후에요. 일본 봅시다. 일본은 13도 창의군의 서울진공작전입니다. 아까 몇 년이었죠? 190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후죠. 이건 옳지 않는 걸 찾는 거네요. 그죠? 두 번째,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은 어디예요? 이전이죠. 역대 을사늑약에서 외교권을 박탈한 반대 운동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전이에요. 대한제국 군대사는 뭐예요? 군대사는 정리 7조약으로 인해서 군대가 해산되는 거죠. 이유가 되는 거죠. 네 번째,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그러니까 3번, 4번 선지는 같은 겁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발효가 된 거죠. 그래서 7번은 이후에 일어난 일을 그러면 1, 3, 4. 이전 그러면 2번. 정답은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제 침략 및 식민 통치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시대 순으로 바르게 배열하라 그랬죠. 시기를 묻는 건데요. 가나다라의 시기를 좀 보시면은 나번부터 보겠습니다. 나번이 가장 빠른 내용인데 나가 뭐냐 그러면은 외교권을 박탈해 간 거죠. 을사늑약입니다. 1905년 11월이죠. 그 내용은 염려 한번 봅시다. 이 내용은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그죠? 기출문제. 사료 같은 경우는 말이죠. 사료나 자료는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또 계속 반복이 돼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시험에 응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떤 그 책을 본다라기보다는 책을 보면 이제 구석기 시대에서 현대사까지 다
완강 또는 완독을 하기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출문제를 급하면요, 짧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기출문제에 한 4회분, 1년에 4번 보니까 1년치 분량만 완전히 뭐 선지 중에서 맞는 선지, 틀린 선지까지 해서 마스터를 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왜냐하면은 앞에 나왔던 사료나 사진 자료들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번이 1905년 을산 늑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가번 자료입니다. 가번이 1912년 조선 태형령입니다. 고려나 조선의 형벌은 5종입니다. 태, 장, 도, 유, 사 형이죠. 곤장을 치는 겁니다. 회초리로 때리는 거고요. 곤장을 때리는 겁니다. 이건 구속이고요. 유배고요. 죽이는 겁니다. 도, 유, 사형이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태장형을 집행한 다음에 도 내지 유 내지 뭐라죠? 사형을 합니다. 태형과 장형이 없이 바로 구속, 유배, 사형 이거 없어요. 일단 절차가 이거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형 곤장으로 60대에서 100대까지 10대 단위 때리는 거고요. 태형은 회초리로 10대에서 50대까지 5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10대 단위로 때리는 겁니다. 장형 있죠, 장형. 장형을 맞으면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뭐 곤장으로 맞으면 사극에 보면 때리면 아야 하고 막 이럴 정도죠. 실제 우리가 이제 피부에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화상을 입잖아요. 화상을 입으면은 4도 정도 화상을 입는답니다. 장형을 맞게 되면.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몸이 지금 아작난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면 되죠. 이게 장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속, 유배, 그리고 유배 갈 때 차 타고 가겠습니까? 걸어가는 거죠. 유배도 천리, 이천리, 삼천리 이렇습니다. 조선시대 때요, 삼천리다 그러면은 수도가 어디예요? 한양이죠. 지금 서울이란 말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가 안 됩니다. 고속도로로 보면 500km가 안 되고요. 500km 갑시다. 그럼 삼천리 그러면은 키로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십리 그러잖아요. 십리가 몇 킬로가 있어? 아까 서울 진공작전에서 4km라고 했으면 4km. 그럼 백리 그러면은 40km거든요. 그죠? 그러면 천리 그러면은 400km가 되는 겁니다. 400km. 천리밖에 안 돼, 쉽게 하면은. 서울, 부산이. 간단하게 하면은. 그죠? 그럼 삼천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만 2천 킬로미터가 되는 거죠. 삼천리로 한다면. 그러면 한양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삼천리 형벌을 받았다, 유배형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삼천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빙빙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배 같은 형의 천리, 이천리, 삼천리 형벌은요, 우리 실정이 잘 안 맞죠, 사실은. 왜 안 맞냐면은 이건 중국의 대명률, 명나라 법률을 갖다가 쓰다 보니까, 그대로 갖다 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천리, 이천리, 삼천리가 바로 직선 고수 나옵니다. 땅이 넓으니까. 우리나라는 해봐야 저기 두만강에서 말이죠. 여기 제주도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애국가에 나오죠. 애국가에 무궁화 몇 천리? 3천리 그래요. 실제로 3천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통상 퉁쳐서 말이죠. 3천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률은 중국 법을 갖다가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태형, 그중에 이제 태형이나 자형 같은 곤장을 때리는 것은 언제 때 없어졌냐 그러면 1894년 갑오개혁 때 없어집니다. 없어졌는데 일제는 1912년에 태형령을 부활합니다. 근데 이 조선 태형령은 조선인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는 거고요. 또 재산이 없는 자들 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요. 있는 사람들은 돈을 메꾸는 겁니다. 또 비밀리에 집행하고요. 이게 조선 태형령이었어요. 불합리한 것이죠. 1912년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온 건 라번입니다. 라가 뭐냐면은 라가 바로 일제의 문화 통치 내용입니다.
3.1운동이라고 하는 거국적인 지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대 총독 하세가와 총독이 물러가고요. 3.1운동의 책임을 지고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들어와서 가장된 유화 정책을 펴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문화 통치라고 그래요. 가장된 유화 정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1920년대 때 문화 통치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다번 있죠. 다번에 이건 뭐냐 그러면 이거 황국 신민서사입니다. 어린용이거든요. 천황의 신하와 백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본격화됩니다. 황국 신민화 통치, 이른바 민족말사 통치의 일환에서 전개된 거죠. 이게 30년대예요. 그러니까 1905년 나번, 1912년 가번, 그 다음에 1920년대 라번, 37년 이후에 다번, 요 순서로 배열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1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가설을 증명하려고 한다. 탐구 방법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3.1운동 이후 일제가 추진한 이른바 문화통치는 기만적인 수치가 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문화통치에 이거를 증명하려고 할 때 기만적인 술책이었다라고 할 때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얘기 되겠죠. 1번 역대 조선 총독의 출신이라고 합니다. 조선 총독이 10명입니다. 초대 총독 1대 테라우치 마사다케에서 마지막 10대 아베 노부유키까지 10대 10명인데 이 10명의 총독 모두 다 문관 총독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사이토 총독이 3대 총독 사이토가 들어오면서 문관도 조선 총독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문화 통치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3대 총독 이후부터 10대 아베 노부유까지는 문관 총독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거지. 두 번째, 경찰의 수와 경찰 예산을 시기별로 비교한다. 1기 때하고 식민통치 1기 때하고 지금 2기 때하고 보면은 경찰의 수, 경찰 관서, 경찰 예산 이게 3배 이상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헌병 경찰에서 보통 경찰로 바꿔요. 그래서 총칼 차고 다니지 못하게 하면서 완화가 된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오히려 1기 때보다 3배 이상 더 강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3번 3.1운동 전후에 설립된 회사의 수를 비한다. 이거는 기만적인 수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식민통치 이거하고는 문화통치와는 관계가 없고요. 네 번째, 학교와 학급별 학교의 수와 학생 수를 시기별로 알아본다. 한인들, 한국인에 대한 교육계를 확대한다 그래요. 그래서 교육시설을 늘리고 합니다. 그러나 고등교육보다는 하급, 초등, 기술교육에만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기 때 지식인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고등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920년대 때에 1,000만 원을 모으자.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우리도 대학을 설립하자라고 하는 뭐가 나오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나옵니다. 물론 잘 되진 않았죠. 일제는 이거를 막고요.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해서 한군의 불만을 무마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기만적인 문화 통치의 내용 우리가 반박하고 비판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료는 1910년에서 1918년까지의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 옳지 않는 거랬죠. 1. 소유권 분쟁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천만에 소유권 분쟁이 왜 안 나옵니까? 거기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둘째 줄에 보시면은 당국에서 첫째 줄 다 같이 봅시다. 둘째 줄까지만 읽어봅시다. 만약 지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국 혹은 조사국 출장소원에게 신고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당국에서 이 토지에 대해 지주의 소유권 유무 등을 심사해서 만약 소유자로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토지를 지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당연히 국유지로 편입하는 수단을 집행할 것이니 일반 토지 소유자는 고시한 신고 제출을 게을리하지 말도록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유무를 심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분쟁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기한부 신고제를 발표합니다. 기한부 신고제를 발표해서 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은 그 토지는 개인 토지로 인정해 주고 신고하지 않는 토지는 국가가 그러니까 일제가 몰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한부 신고제를 발표해 가지고 신고가 안 된 토지 얼마? 약 40% 거의 반이죠. 몰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의 지주 회사나 1908년에 일본의 경제 침탈 관청으로서 설치했던 동양, 척식, 주식 회사입니다. 여기에 쌍값에 불화를 쌍값으로 불화를 해주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의 농민들은 여기에 얘네들에게 이제 기한부 소장농으로 전락하고 기한부 소장농 자리도 없으면 해외로 이주를 하고 이러한 농촌 농민 경제 파탄으로 치닫게 됐던 것이죠. 자, 두 번째, 명의상의 주인을 내세우기 어려운 문중, 동중, 문중 토지의 상당 부분이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맞죠? 이거는 문중의 땅이고 마을 공공의 땅이에요. 동중 땅이란 마을입니다. 마을의 공유지를 얘기합니다. 그건 특정 개인의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특정 개인의 땅이 아닌 땅을 내 땅이다 해서 신고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토지들이 일제를 넘어가면서 빼앗긴 토지가 약 40%다. 그럼 반이다 라고 일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직후 신속하게 사업이 시작됐다. 그렇죠? 1910년에서 18년까지라고 있습니다. 사업의 결과 조선 총독부의 재정 수입이 크게 증가가 되었다. 그랬을 거예요. 2, 3, 4가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결과 때는 또는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5번으로 가겠습니다. 가해 정책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일제 식민 통치 모습으로 옳은 것은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에 추진된 나왔죠? 답은 그건 뭐예요? 삼미 증식 계획입니다. 식민 통치 제1기 때 경제 침탈 정책은 토지조사 사업이고요. 제2기 때의 경제 침탈 작업은 삼미 증식 계획입니다. 쌀 증산 계획이란 말이죠. 그렇죠? 오로지 쌀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 식민 통치 모습이었습니다. 1 보겠습니다. 옳은 거 그렇죠? 조선어 교육을 뭐했다? 폐지했다. 조선어 교육 금지는 제4차 조선 교육령입니다. 4차가 마지막이네요. 1943년입니다. 43년이죠. 1차 1911년, 2차 22년, 3차 38년, 4차 43년입니다. 그래서 조선어 교육의 표지는 4차 때입니다. 43년이고요. 징병, 징용, 이건 언제예요? 징용, 징병은 1931년 만주사변이 터지죠. 그다음에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죠. 그래서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전쟁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제는 1938년에 국가 총동원령을 공표합니다. 그래서 국가 총동원령에 근거해서 인적, 물적 수탈을 자행을 했었던 거예요. 조선학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것은 1942년입니다. 정치단체로 규정해서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네 번째,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하는 정책을 공포했다. 이건 뭐죠? 바로 앞에 나왔던 1910년에서 1918년까지 토지 조사 사업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작권은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마저 이제 부정을 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기한부 소장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죠. 회사령이 폐지되어서 일본 자본의 침투가 증가했다. 자, 이 회사령 좀 보겠습니다. 회사령은 허가제가 있고요. 신고제가 있습니다. 먼저 허가제는 1910년이고요. 신고제는 1920년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회사령 허가제는 회사를 설립할 때는 일제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으란 얘기예요. 허가를 받지 않는 회사는 회사 설립할 수도 없고
기존에 이미 설립되어 있었던 회사를 할지라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민족 기업들, 민족 회사를 다 내치게 한 작업이죠. 그리고 이제 20년에 가면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회사령의 실질적인 뭘 의미하죠? 폐지입니다. 이제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 기업은 다 죽여놨습니다. 그리고 20년 이후에는 일제의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회사령이 폐지됐다는 얘기는 1900 몇 년? 20년입니다. 따라서 1920년에서 1934년까지 진행된 삼미 증식계획 요 기간 동안에 진행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였죠. 1. 1920년대 후반 수리조합 사업으로, 이거는 수리조합 사업은 뭐에 일하냐면은 쌀 증산계획 있죠. 산미 증식 계획의 일환에서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논농사를 지려면은. 그래서 수리조합 사업으로 3정보 이상 조선인 지주가 증가했다. 자, 20년대에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 조선인 지주 감소, 반대로 일본인 지주는 어떻게 되세요? 증가죠. 그러니까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토지 조사 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어지는 산미 증식 계획을 거치면서 한국 농촌은 피폐화됩니다. 결국 일본인들만 먹고 살 수 있는 틀이 갖춰지는 거죠. 땅에서. 그러면 공장에서는 회사령 신고제로 바뀌면서 일본의 회사, 일본인에 의한 회사는 신고만 하면은 설립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일본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지주 증가는 X입니다. 2번. 1930년대 초반 산미 증산 정책이 실패하고, 그렇죠? 34년에 실패합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18년에 성공적인 완성을 봅니다. 이완용의 토지조사 사업 종결식 선언이 바로 18년에 나와요. 쌀값이 폭락하였다 했습니다. 그렇죠? 산미 증식 계획이 실패하면서 쌀값은 어떻게 했다? 폭락하였다. 여기죠. 이 30년대 초반입니다. 특히 30년대 초반이라면 경제공황과도 같이 연계를 좀 시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경제공황과 같은 얘기입니다. 3번. 30년대 후반 생산력 확충 계획이 전개되고 제철 공장이 증가했다. 이거는 30년대 후반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을 겪으면서 얘기해요. 군수공업이라든가 중화학공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번창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시대적 배경이 3번 선지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1940년대 초반. 40년대 초반이라면 이제 37년 중일전쟁, 38년 국가총동원령, 1941년 태평양 전쟁입니다. 이거는 하와이를 공격한 거죠. 진중한 기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으로 해서 일본이 하와이입니다. 자, 일본, 하와이, 태평양이죠. 아메리카죠. 미국의 피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여기 미국이죠. 미국이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2차 대전에 직접 참전합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을 토하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40년 초반 군수 생산 책임제를 발하여 총력 동원 체제를 강화했다. 시대적 분위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조선인 지주의 증가는 X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책이 실시되었던 시기에 일제 경제 수탈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지금 박스 내용이 뭐냐면 식민통치 제2기 뭔가요? 바로 문화통치입니다. 회유책이에요. 기만적인 수책이라고 했습니다. 2기 1919년에서 31년입니다. 식민통치는 몇 기로 나온다고 했죠? 3기로 나옵니다. 제1기 1910년에서 1919년, 제2기
1919년에서 1931년 제3기 1931년에서 1945년까지입니다. 여기서 1919년은 뭘 얘기하냐면은 3.1운동을 얘기하죠. 3.1운동. 이거는 일제가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주를 점령했던 만주사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45년은 일제의 패망을 얘기한다. 일제 패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화통치 2기 때입니다. 1. 산미 증식 계획의 실시로 한국의 식량 사정이 크게 악화가 되었다. 요 시기에 해당이 되죠. 20년, 34년이니까 2기 때라고 했습니다. 2기 때 바로 요 시기 때 경제 침탈 정책입니다. 이번에 토지조사 사업은 1기 때입니다. 1기 때죠. 3번에 임야 조사령은 1911년입니다. 1기 때입니다. 1기 때. 임야 조사. 그러니까 토지조사령뿐만 아니라 임야, 어업령, 광업령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업령도 1911년입니다. 참고로 광업령은 1915년이에요. 다 1기 때입니다. 네 번째, 이거는 1938년 국가 총동원령 이후죠. 인적, 물적 차원을 약탈했었던 대목을 얘기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번은 1번이 이 시기 때의 시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1번으로 하겠습니다. 일제 경제 수탈에 대한 정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번. 1910년에 시작된 토지조사 사업에서 신고된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을 인정하고 신고된 토지의 권리만 인정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한부 신고자였습니다. 신고가 안 된 토지는 다 몰수한다. 그것이 이만큼 됐다라는 얘기예요. 농민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관습적인 경작권은 부정됐다. 이 문장 앞에 그대로 나왔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2번. 1920년대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 요구가 커지자 일본 내에서 조선 총독부는 회사의 설립과 해산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했다가 아니라 허가제에서 뭘로? 신고제로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1920년대 일제는 자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미 증식계획을 시행했는데 한국인 지지도 이에 편승해서 토지를 크게 늘렸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조선인 지지의 증가는 아니에요. 일본인 지지의 증가다. 이 얘기했습니다. 4번. 30년대 이후에 일제는 대륙 침략을 위해서 공업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의 대자본이 활발하게 투입이 되었다라고 하죠. 맞죠? 일본 기업들이 군수 기업들, 중화 공장이 많이 들어옵니다. 미쓰이, 그죠? 일본의 신일제철 이런 것들이 일본의 기업으로서 이제 조선에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또 강제 노역했던 징용당했던 사람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위안부 문제라든가 징용 갔다 온 사람들의 피해 배상 문제가 역시 한일 간의 뜨거운 어떤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2번이 잘못된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에 법률에 근거해 실시했던 식민지 정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게 1938년 10년 5월 달입니다만 국가총동원령 또 국가총동원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에 근거해 가지고 실시된 겁니다. 이거 이후에 나온 것이다. 나온 것은 뭐냐? 이걸 묻는 건가요? 1. 물자통제령 1941년입니다. 이거는 태평양 전쟁이 41년 12월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맞죠? 이 이후입니다. 두 번째, 육군 특별 지원령을 제정해서 지원병을 선발했다. 이거는 38년 2월 달입니다. 조금 애매합니다. 국가 총동원령이 5월 달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38년 몇 월 달이라고요? 2월 달이에요. 3개월 차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문제로 보기는 어렵고요. 많이 틀려서 좀 떨어져라. 변별력을 위한 문제에 대한 문제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 차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 번째, 금속 회수령 1941년입니다. 역시 태평양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제 국민징용령 이거는 1939년입니다. 그래서 2번이 이전,
그리고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것이 1, 3, 4 이후의 사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5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제 식민 통치기 한 일본인 기자의 취재 노트에서 발췌한 것이다. 당시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목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광경은 박스 내용에서 셋째 줄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서거 소식에 그 밑에 또한 순종의 인산일에 경성에서 대규모의 시위 몇 년이에요 지금? 1926년입니다. 그 대규모의 시위는 뭘까요?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한 것이 26년 60만세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죠?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한 것이 3.1운동이죠. 3.1운동을 계기로 한 것이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했던 것이 그때 그 3.1운동이 나오고요. 순종의 인산일, 장례일을 계기로 했던 것이 뭔가요? 60만세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6년 요 시기입니다. 목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광경은 1. 정신대라고 하는 것은 여자 정신대 근무령이 1944년이거든요. 3기 때입니다. 이게 2기 때죠.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에서 18년이라고 그랬죠. 3번 만민공동회는 1898년이에요.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 얘기합니다. 민중집회예요. 독립협회가 1896년에서 1898년까지잖아요. 네 번째, 새로운 삶을 찾아 일본이나 연해져 떠난 농민들 그랬죠. 이거는 20년대에 즉 토지조사 사업하고요. 산미 증식 계획으로 인해서 국내에서의 삶이 어려지니까 팍팍이니까 만주나 연해주나 일본이나 또 중국이나 또는 멀리 어디 하와이 뭐 사탕수 농장 이민을 가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20년대 때 볼 수 있는 모습은 네 번째가 가장 적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7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체험이다.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이 시기의 일제 식민지 통치 정책과 경제 약탈 방식에 대한 것. 이 시기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 1930년대 때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징용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탄광에 강제로 연행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징용, 징병하는 것은 1930년대 3기 때예요. 그게 3기 때입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1905년이죠. 시마네 현에 무주지다에서 편입을 하고요. 다케시마 죽도라고 명명했죠. 두 번째는 1920년대죠. 1기에서 2기로 넘어간 겁니다. 헌병경찰 통치에서 보통경찰 통치로. 3번 창씨개명이죠. 이건 1938년 3기 때입니다. 여기 해당되죠. 리을은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에서 18년이라고 했습니다. 안 되죠. 네 번째 남면 북양정책은 31년 즉 3기 때입니다. 그죠? 남면 북양정책입니다. 이 남면 북양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남쪽에는 면화를 심고요. 북쪽에는 양떼를 키운다는 겁니다. 즉 남쪽에는 면화, 목화죠. 북쪽에 양을 키워서 공업 원료를 생산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디귿, 미음이 요 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가가 뭐냐면은 가가 지금 회사령입니다. 1910년의 회사령이에요. 이거는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라고 한 부분이 있죠. 첫째 줄에. 그러니까 1910년에 허가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국가 총동원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1938년 5월 국가 총동원법이에요. 그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거 가, 회사령 맞죠? 두 번째 1920년대에 신고제로 즉 회사령이 폐지가 됐다는 거죠. 세 번째 국가 총동원법이다. 맞죠? 네 번째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정했다. 태평양 전쟁은 몇 년이에요? 1941년 12월입니다. 12월. 진주만 기습한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부분이 잘못된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권 피탈까지의 내용을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뒤에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